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 매핑을 가지고 주제문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실강 시간에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마인드 매핑과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제를 정했을 때에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실 마인드 매핑이나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글감은 있지만 이 글감을 가지고 어떻게 주제로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에 어, 이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아마 여러분 그 마인드 매핑이 아마 여러분들이 글감을 가지고 주제를 만드는데 좀 더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 수업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마인드 매핑 기억나시나요? 마인드 매핑. 마인드 매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네. 유사성과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 매핑인데요. 교과서 50페이지 이 그림을 보면 글쓰기라는 글감 하나를 가지고 글쓰기 과정, 글쓰기 실제, 글쓰기 문법에 관해서 가지치기를 했고요. 글쓰기 과정에서 개요짜기, 자료 수집, 주제 찾기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되면서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글쓰기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글쓰기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글쓰기의 실제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보고서는 연구 보고서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감상문 형식의 보고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마인드 매핑은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가면서 주제의 범위를 조금씩 좁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별 활동을 통해서 마인드 매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마인드 매핑을 가지고 목차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 했으면 조금 더 연계 과정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오늘은 이런 마인드 매핑을 가지고 이제 주제의 방향성을 정했다면 주제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50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결된 문장으로 주제문 만들기. 주제문을 만들 때에는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루는 대상이 명확하고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독자가 주제문을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완결된 문장에는 어떻게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좁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자가 주제문을 보고도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없다면
그 주제문은 어떤 주제문인가요? 네, 실패한 주제문입니다. 그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논의의 범주를 어떻게 해요? 좁혀가고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논의의 주제를 좁혀가면서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주 좁히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범주를 어떻게 잡았기 때문이다? 너무 넓게 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대학에서의 글쓰기라고 주제를 잡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에서의 글쓰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다 다룰 수 없겠죠. 그쵸? 그러니 한정된 분량에 내가 다룰 수 있는 주제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글쓰기 실제에서 보고서도 있고 감상문도 있고 그죠? 자기소개서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거 중에 무엇을 할 건지 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제문에 들어갈 핵심어를 현대인의 건강한 식생활로 잡는다면 글을 읽는 독자는 주제문을 통해서는 어떤 글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필자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이거는 사실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 그죠? 현대인의 식생활. 현대인의 식생활이 좋다라는 건지 나쁘다라는 건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명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식생활이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식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범위가 좁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패스트푸드를 지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더 좁힐 수 있겠죠. 그쵸?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의 식생활에 대한 범위를 패스트푸드 혹은 슬로우 푸드라고 핵심어를 정한다면 독자는 어떤 글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필자도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자료 찾기가 용이하다.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전달하고 자료를 손쉽게 찾기 위해서는 논의의 범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네, 최대한 좁히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를 좁힐 때 너무 좁혀도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락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좁히면 어떻게 해요? 네, 쓸 게 없어요. 그쵸? 주제문의 범주가 너무 넓어도 안 되지만 반대로 범주를 너무 좁혀서 개별적인 사실을 다루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문을 정하는 거예요. 어 패스트푸드 현대인의 식생활을 위해서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 봅시다. 여러분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럼 햄버거를 왜 먹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가요? 더 범위가 더 좁혀지는 거죠. 햄버거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출석 과제 1번입니다. 1번. 주제의 범주가 너무 넓을 때와 좁을 때 생기는 문제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네. 다 쓰셨나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어, 이 녹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에 2시간 동안 충분히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녹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중도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주제를 여러분들의 실제 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출석 과제를 포함하는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확인 과제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25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우선 출석 확인 과제, 이 교재에 대한 출석 확인 과제입니다. 범주가 너무 넓을 때, 좁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교과서를 보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분명히 하기. 주제문을 작성했을 때에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관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구성과 내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분쟁에 대한 글을 쓸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대형마트를 활성화해야 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아니면 둘 다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네.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문을 작성했을 때에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됩니다. 볼게요. 뒤로 넘겨가서 여기 이제 주제문 작성 방식이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관점을 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 이제 글을 쓸 때 중도를 지키는 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글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중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글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찬성이고요. 여기는 반대 입장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두 입장 중에 어디에 자기가 걸쳐 있는지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 글은 방향성을 잃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고 너무 극우나 너무 극자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경우 반박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라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글쓰기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절대로 대형마트에 가면 안 된다 라고 쓰면 될까요? 이건 너무 극좌로 가 있는 거죠. 그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동네 시장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 동네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 범위가 더 좁히겠죠. 그렇죠.
상생의 의미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보자. 주제 문장 작성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주제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네. 모호한 주제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호한 주제문 볼까요? 독서는 정말 유용한 활동이다. 유용하죠. 이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유용하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유용한지에 대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명확한 주제는 어떤가요? 재테크에 관련된 서적의 독서는 소비 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을 준다. 어때요? 독서이지만 유용한 독서를 뭘로 잡았나요? 재테크에 관련된이라고 포인을 두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개별적 봅시다. 개별적 주제. 감자튀김은 나트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 어떤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범위가 너무 좁혀지죠. 앞에 관점을 너무 좁혔을 때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사실 주제문은 일반적 진술 주제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푸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추상적 주제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윤리의식을 고치해야 된다. 윤리의식 좋은 말이에요. 그쵸? 이 윤리의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이걸 구체적인 주제문으로 바꾼다면 학교 폭력을 왕따 문제로 바꾸요. 이 윤리의식에 대한 고치를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대한 교육, 뭐예요? 예, 윤리교육으로 더 좁히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주제문을 작성할 때에 명확하고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주제문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밑에 있는 예시문은 도정일 선생님이 쓴 칼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교수님, 저 돈벼락 맞아보고 싶어요. 욕망의 크기는 한정할 수 없는 것이라 소유 혹은 소비의 양으로 무한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가요? 욕망을 뭘로? 소비로 충족할 수 없다라는 의기겠죠.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위험하다. 가치는 돈의 자기 표현을 위탁할 수 없고 효용이나 사적 선호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기아가 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5가지를 적어보라는 내용의 일종의 가치조사 비슷한 것을 실시해 보는 때가 있다. 이런 조사는 단순히 심심풀이나 호기심 충족 행사가 아니다. 19살 신입생들의 머릿속에 어떤 목록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학생들이 무슨 기대를 걸고 대학에 들어왔는지, 장차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요긴한 참고 자료가 된다. 학생들이 4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유사한 후속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입생 때의 가치 목록과 대학 4학년 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가치 목록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도입부죠. 그죠? 여기까지가 도입부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입부. 여기 나왔던 중요한 키워드, 여기까지 중요했던 1문단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한번 꼽아보세요. 뭐가 있었나요? 그죠? 뭐가 있었죠? 욕망은 소비로 충족될 수 없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니, 제가 줄로 썼네요. 죄송해요. 다시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키워드.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욕망, 소비, 가치, 돈으로 키워드를 몇 개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입부는 뭐예요? 대학 신입생과 졸업생 사이의 가치 목록 사이, 졸업생의 가치 목록 사이 변화의 의미, 뭐 변화를,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소주제로 여러분들이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숙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숙제는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출석 확인 과제겠죠. 첫 번째 출석 확인 과제는 관점을 넓혔을 때, 좁혔을 때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출석 확인 과제는 바로 이 도정환 교수님이 쓰신 교수님 저 돈벼락 맞아 보고 싶어요 라는 이 부분 각각의 단락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락이에요. 여덟 단락. 네. 여덟 단락에 대한 소주제. 소주제를 한번 써볼게요. 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다 작성했다면 여기 있는 가주제, 참주제, 주제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가주제와 참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45쪽에 보면 가주제와 참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주제는 글 쓸 대상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주제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괄적인 주제. 그러면 이 글에서 포괄적인 주제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8달러까지 소주제를 썼다면 이 소주제에서 공통 키워드가 있어요. 그 공통 키워드가 바로 포괄적 주제에 해당되겠죠. 참주제는 어떤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에요. 여기에는 이 글에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가치에 대해서 글쓴이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가주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참주제는 어때요? 그 키워드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 관점에 대한 부분이겠죠. 주제 문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거기에서 더 범위를 좁히고 명확하고 일반적인 진술을 가지고 주제문을 작성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당일 과제예요. 먼저 다시 한번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 있었죠, 여러분? 출석 확인 과제로. 네. 관점을 좁힐 때와 넓힐 때, 너무 넓었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도정환 선생님의 교수님 저 돈벼락 맞아보고 싶어요. 팔달락에 대한 소주제. 그리고 가주제, 참주제, 주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서 네, 이 클래스에다가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까지. 오늘이 언제입니까? 3월 24일이겠죠. 3월 24일 11시, 밤 11시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밤. 네. 요거까지 작성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실강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맞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마인드 매핑을 가지고 개요를 짜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잊지 마시고 과제 꼭 제출해 주세요.